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2012년 상황은 대선 상황이니까 평소 이제 지금에서 봤을 때 당도 만들지 않은 안철수가 갑자기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지금은 또 이제 당장 대선을 치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시점이니까 이건 좀 시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또 장관님도 약간 그쪽으로 대답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실 사실 그때 찬조 연설에서도 저는 이제 판단 자체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하니까 문재인 후보 개인에 대한 칭찬을 주로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획된 어떤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지점들을 그때 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이 선택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변명할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때는 대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준비된 정치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고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해했었는데 아니 저는 뭐 한윤영 씨처럼 그렇게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정치를 시작해서 재선에 나오겠다고 얘기했을 때 출마 선언문을 굉장히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거대 정당 둘 여야 정당의 기득권 구조라는 게 이게 철근 콘크리트라서 이거를 부시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나온다고 치면 국민의 마음속에 고여있는 그 가스에다가 불을 지펴서 폭발을 시켜야 이게 토네도 같은 위력적인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기득권 정당에 막 담이 허물어지고 기와짝이 날아가는 이런 사태가 와야 안철수 교수의 이 길이 열리지. 그렇지 않아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막상 9월 며칠이었죠. 그 발표한 게. 근데 그날 그걸 딱 보면서 이것은 세미나의 발제문이다. 그러면 누가 교수 아니랄까봐 이런 발제문을 들고 나오느냐. 제가 그러면서 이러면 안 교수는 얼마 못 버틴다. 버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어쨌거나 거대한 조직을 가진 역사가 오랜 정당이고 이쪽은 뭐냐 세력체들을 만들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길게는 뭐 못 버팁니다. 그래서 얼마 못 버틴다고 봤는데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후보하고 오차범위 내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필연적으로 단일하고 빨려 들어가게 돼 있고 단일하고 들어가면 그건 뭐 결과가 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는 최소한 그 대선 시점에서는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봤던 사람이고요. 또 그때 시점에서는 설사 뭐 그런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나 인기로 설사 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저런 준비 가지고는 정말로 이 감당이 못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감당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렵겠다라고 봤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 있는 가까운 분들이 여러 차례 이제 저한테 와서 문재인 후보가 자꾸 장관님 얘기를 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저도 몇 차례 완곡하게 못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문 후보가 직접 보자고 그래서 만났던 거죠. 그런데 얘기를 몇 시간 이제 해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고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말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돼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런 얘기 자기가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태도도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리고 선택을 한다면 결국 이제 박근혜 후보냐 문재인 후보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대통령 후보가 그분이 되기 훨씬 전서부터 그 당을 이끌면서 보여주는 그 리더십이 이게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전형적인 권위주의 리더십이라서 이런 리더십이 국가 리더십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 시대 흐름하고 부딪히기 마련이라서 개인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기 쉽다라고 계속 비판했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제 양심상
예, 또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는 뭐 생각 안 했고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받았던 일방적인 그냥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 사람이고 훨씬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서 또 본인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메꾸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점을 저는 굉장히 아주 인상적으로 봤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도 그 생각을 변치 마라.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남의 얘기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인재가 다 가서 도와주게 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쓰신 책도 보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읽어봤는데 국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거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그 부분을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럼 당선된다 봅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미리 와서 해주셔야 된다고. 예, 그러면서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이 정파성이 없는 자리라서 박근혜 후보도 한다는 것이고 저도 한다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까지도 심지어는 뭐 이거 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건 뭐 문재인 개인이나 민주당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파성이 없는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좀 일단 맡는 것으로 오셨다가 자기가 바로 후속해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 만들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당선된 후에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기구인데 거기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선거 기간 중에 한두 개라도 미리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래야 되니까 어쨌든 와서 그 기구를 좀 맡아서 그 준비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선뜻 제가 대답을 안 했더니 세상에 그것도 안 해주느냐 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 시간 이후에 전직 국회의원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계속 따라다녀요. 점심먹으러 따라다니고 저녁먹으러 따라다니고 옆방에 있으니 사람이 아주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승낙을 받아올 때까지 오지 말라고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부착이 자기를 뭐 선거를 운동을 도와줘가지고 당선되는 거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서 예. 뭐 대통령이 당선되면 누구라도 국가 운영을 잘 해야 되고 그걸 돕는 것은 이건 진짜 정파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갔던 건데 저를 영입한다는 것이 보안사항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수의 당내 중진들이 몰랐다가 제가 이제 온다는 게 발표가 되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당 안과 당 밖에 있는 이른바 친노 세력이 굉장히 거센 반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후보가 저한테 약속했던 일들이 없던 것이 돼버렸어요. 단 하루 만에. 그래서 그걸 보고 아유 나야 편하고 좋지 뭐.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가만히 놀면 되는 자리니까요. 더구나 그것도 뭐 추미애위원이 공동위원장이니까 웬만한 건 다 추미애위원장한테 밀어버리면 전 세상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무실 나가서 그냥 설렁설렁 있다가 이 또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게 선거를 치를 때 어느 선대본부에도 이 뭐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선대본부는 구체적인 일이 있는 데니까 국민통합위원회는 그런 구체적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통합위원으로 이제 오는데 어쨌거나 새로 오는 분들이니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인사도 겸손하게 해야 되고 때때로 뭐 점심도 모시고 가야 돼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전 주로 그것만 했던 거죠. 그것만 하다가 집으로 왔는데 그래서 문재인 후보 선택하는 과정은 이제 그랬던 것이고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어차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치라는 거는 워낙 절박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니까 시대적 과제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안철수라는 사람이 안철수 현상이 생겨서 그거 담으려고 이제 그릇을 만든다고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부응을 못 해가지고 까딱하면 새정치라는 열망마저 그냥 완전히 식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또 뭐 총선이나 대선은 오래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지방선거라는 게 어쨌거나 전국 규모의 선거인데 이게 딱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준비가 충실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큰 힘이 못된 한이 따라 들어가서 지방선거만이라도 좀 준비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자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대단한 계산이나 명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저 같은 소시민이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지 뭐. 예, 저희도 겪어보면 장관님이 좀 본질적으로 거절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탁을 하면은 인터뷰도 해주시고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8번 얘기를 듣고 8고 초려가 되는 건데 10번이 되기 전에 이제 싶은데 또 작년에 또 최상직 선생님 모셔갈 때도 자기가 10고 초려를 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장관님 지금 너무 싸게 넘어졌는데 한 12번 정도 아니 이게요. 중국 사람들은 8이 최고예요. 올림픽 할 때 그게 뭐 시간까지 뭐 8시 뭐 8 뭐 이거까지 계산했던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꼭 중국은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10개가 좋냐 8개가 좋냐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고 또 8번 만났다고 8고 초려는 아니에요. 유비가 제갈량 찾아간 건 정말 3고 초려죠. 그 먼 길을 말 타고 홍동선안에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기는 2번하고 3번째 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건 제갈량이가 일부러 물백인 거고 그렇죠. 2번은 유비가 그거 모르고 갔겠어요. 예, 그 2번이나 물을 먹고도 그 먼 길을 3번 찾아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보고 제갈량이가 참 소위 뭐라 그래요? 융중 대책인가? 융중대를 이제 내놓은 게 이제 3분지기, 천하 3분지기 아닙니까? 근데 서울에서 뭐 만나서 밥 먹거나 차 마시는 게 뭔 놈의 초려야, 초려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이께서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뭐 8번 만났다는 것이지, 8고 초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또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윤여준 장관님이 말하자면 이제 그 책사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긴 선거는 없지 않느냐. 2002년 대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좀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가 아니라 총선 때 역할을 하셨던 상황. 내가 역할을 했던 거는 2000년 16대 총선 때 그것도 선거에는 역할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책임지고 집에 갔으니까 공천파동에. 그때는 이제 그 총선기획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그게 공천을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임무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정당 사상 처음으로 그 공천 자료에 지수제를 도입했습니다. 예. 전혀 저도 그전에는 다 주먹구구여서 저는 객관적인 자료로 공천심사위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학자들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지수화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당 사상 그러더라고 학자들이 지수가 도입된 게 처음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학자들 몇 분이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이제 당초에 총선기획단장을 맡으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못 맡겠다고 이런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이 하는 건데 저는 한 번도 선거 치러본 적이 없는데가 못 맡겠다 그랬더니 총재가 이제 막 그 화를 내시는 바람에 하습식을 맡았는데 그래서 총재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총재가 정치에 들어오실 때 분명히 약속한 게 뭐냐. 3김식 국태정치를 정선하고 정치 계획을 해서 새 정치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제 계기가 온 겁니다. 약속 지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혁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야당은 양적인 계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질적인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질적인 계획이 뭐냐. 그래서 구시대 정치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강한 소수의 인물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누구 그러시길래 이제 김윤환, 이기택까지 가니까 당신 미쳤구만. 한마디가 그래요. 예. 왜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나라당이 김윤환 산맥과 이기택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보스를 동시에 목을 쳐? 당신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능합니다. 어찌 가능하니? 그 산맥은 이념적인 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치로 뭉친 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자기 보스의 정치적 가능성만 보고 온 결사라서 이게 응징력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총재님이 동시에
그 두 보스의 공천을 날리면 그 카리스마에 꼼짝 못합니다. 그런 논리를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오랜 세월이 걸려서 그거는 납득을 하셨는데 그래도 못한다. 왜요? 내가 개인적으로 정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 사이에 김윤환 이기택 두 사람한테 진 신세가 얼마냐.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괴롭기만 하면 제가 더 합니다. 김윤환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내가 청와대 비서관을 한 사람이고, 예. 또 저를 정무장관한테 저를 차관으로 데려간 분입니다. 제 손으로 그 양반 목을 치지 않는데 저는 이게 즐거워 사는 일입니까? 예. 또 이기택 씨, 제가 옛날 출입기자 할 때 맨날 그 집 가서 밥 얻어먹고 포카하고 뭐 이러던 사람인데, 인연으로 따지면 오랜 인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총재님과 그분 간의 개인적인 신이고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 더 훨씬 전 무거운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신인지 구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를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계속 못한다고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참 수용을 하셨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수석부총재에 있었던 양정규 의원이라든지 사무총장은 하순봉 의원이라든지 비서실장은 양영규 의원 같은 분들이 마지막 단계는 그 양반이 논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총재 앞에서 이제 저분들 논쟁을 했는데 그 세 분들은 저를 보고 아주 위험한 개혁주의자, 위험한 이상주의자라고 늘 얘기를 하면서 그걸 맹렬히 반대를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총재님이 나는 윤 장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 간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안색이 하게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김윤환 씨 바로 밑에 있는 중간 보수였거든요. 근데 자기 보수 목을 치는 거를 자기들이 이걸 수용하는 셈이 되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안색이 하얗게 변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래도 공천심사가 끝나고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아침에.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계약 공천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던 신문들이 일면 톱 제목이 뭐냐. 금요대 학살이에요. 금요일 발표됐으니까 금요대 학살. 바로 그 밑에 제목에 원흉의 윤여준이라고 딱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짐작컨대 그걸 반대했던 고위 당직자들이 황황히 이제 사무실 나왔다가 난리가 생기니까 다 동족을 감춰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게 다 유나무계라는 놈 짓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금방 알아가지고 제목을 뽑았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공천 파동이 나니까 이제 당에 발칵 뒤집혔죠, 뭐. 그래서 제가 총재께 가서 빨리 수습을 해야 이게 선거를 치를 수 있으니까 제가 원흉이라고 이 신문이 났으니까 이 원흉이 책임을 지고 집으로 가는 모양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수습하셔가지고 선거 치르십시오. 그래서 선거를 치러서 그 선거에서 다수당이 됐어요. 국민은 그걸 평가해 준 거잖아요. 약속을 지켰다는 거, 개혁했다는 거. 그 기라성 같은 사람 그렇게 할 거라고 국민이 정말 상상 못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파동의 책임을 지고 집으로 와버렸고, 그러니까 막상 선거에는 관여할 수가 없었죠, 입장이. 그러니까 그 총선도 그 정도까지만 제 역할이었고, 2002년 대선은 이미 대선을 치르기 한 1년 전에 저는 총재 곁을 완전히 떠났어요. 예, 왜냐하면 그 총재 주변에 이른바 왕당파라고 불리는 중진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사사건건 이제 저하고 부딪히니까 저는 뭐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홀몸이고 거기는 정말 힘과 돈을 가진 중진 세력이니까 제가 뭐 경쟁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 총재님이 이제 저를 보고 이제 하여간 뭐 이제 소임 다 했으니까 가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두고 그냥 의정 활동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02년 대선은 그 선거 전략을 만드는데도 옆에도 근처도 간 일이 없고 캠페인하는 기간 동안에도 근처 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붙여주니까 놀아야 되는데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하는데 논다는 게 이게 좀 명구스럽잖아요. 의원회가 나 앉았자니 남보기 창피하고 집에 있자니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충청남도 대전 충남이 늘 선거에서 캐스팅 보드를 주는 지역이라서 마침 제 고향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총재한테 2년 일찍이 충청도 대책을 건의한 게 있는데 이건 전혀 안 하셨어요. 충청도가 표로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태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려가서 그 시군을 맹 돌면서
그동안 틈틈이 내려와서 만났던 젊은 사람들 다시 만나가지고 이 소주하고 불고기를 점심 저녁을 먹고 다니니까 막 나중에 고기 누린내가 입에서 막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다니는데 12월 그러니까 언젠가 총재께서 전라북도를 가시기 전에 대전 와서 주무시고 간다고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제가 바로 가까이 있을 때 대전에서 그래서 이걸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가까이 오셨다는데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다 싶어서 밤 10시 반쯤인가 호텔로 갔더니 막 방에 발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이 팍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왔냐고. 그래서 잠깐 좀 드릴 말씀을 주십니다. 옆방에 갔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일화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산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거기 태생이고 선거를 거기서 치렀기 때문에 득표력이 꽤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역대 선거를 보면은요 부산에서 25%를 뺏기면 그 선거가 아주 힘든 선거가 되고 30%를 뺏기면 선거 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총재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되더라도 부산이 동의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지금 해야 되니까 예방적인 조치로는 이런 거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 단일화가 돼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단일화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심장이 단일화가 안 된다고 보시거나 또는 단일화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걱정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고 왔죠. 그러고 며칠 있다 노무현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좀 걱정해서 전화를 드렸죠. 핸드폰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많이 안 늦었으니까 좀 사람을 내려보내셔서 이런 조치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는 게 상당히 건성으로 이렇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신문을 봤더니 권철현 비서실장을 부산 내려보내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 내가 그 총재 수행하는 비서한테 걸어가지고 왜 이걸 이제 하냐 그랬더니 장관님 전화를 받고 총재님이 부산에 있는 중진위원 3사람한테 각각 전화를 거셨대요. 부산이 이렇게 위험하다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런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하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딜 노무현이가 와서 바람을 일으키냐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재가 그러면 그렇지. 원래 윤남학이라는 놈은 미리 앞서 걱정하는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부산 경남에 사시는 총재님의 개인 친구분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부산 경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도대체 한나라당 국회의원 자들은 선거운동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재님이 놀래가지고 권철현 비서실장을 이렇게 내려보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참 선거를 어떻게 저렇게 낙관하나 그랬는데 12월 9일 날 오후에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직접 전화하신 게 정말 오랜만이죠.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나 밤 9시에 집으로 오라고. 근데 이 어조가 조금 이렇게 좀 화가 나신 그런 말투라서 나는 지금 여기 와서 혼자 이러고 다니는데 또 어떤 놈이 뭐라고 씹었길래 또 나한테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려고요. 그 밤에 대구로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선거 캠페인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무총장이 자꾸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내일부터 당에 나가서 이 대선 캠페인을 총괄치기를 해라.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총재님 12월 9일이니까 19일이 선거일이고 열흘 남았는데요. 열흘 남았다는 얘기는 일주일 남았다는 뜻입니다. 왜냐? 투표 전 사흘 동안에는 유권자가 태도를 안 바꿉니다. 일주일 남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일주일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마지막 일주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일부터 나가서 선거를 지휘해라. 내가 전권을 줄 테니까 미리 나한테 얘기할 거 없고 당신이 판단해서 집행하고 나한테는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그래도 제가 전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공천 준비할 때처럼 모든 걸 다 여기다 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당에 나가보겠습니다만 전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럼 밤에 집에 와서 그 다음날에 당사에 나갔어요. 당시 서청원 대표인데요. 서청원 대표가 이제 당시 자리를 끝내면서 자, 후보의 명예에서 이 시간 이후는 유남욱이가 선거를 지휘한다. 이러니까
그 선거를 이게 투톱 체제로 치렀거든요. 하나는 정형근 의원입니다. 대선기획단의 전략기획 팀장이고, 하나는 이제 미디어 대책 본부장을 하는 김무성 의원이. 이 투톱으로 대선을 이제 치르는 체제였는데, 우선 정형근 의원이 하여간 거의 막 쌍소리로 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서청원 대표하고 김영일 사무총장이 저한테 오더니 아무런 반응 보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 행패를 부리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와가지고 실무자 불러서 이것저것 챙겨보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김무성 의원이 당사에 나와서 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실무자 와가지고 아니 저분들은 일체 장관님한테 협조하지 말라고 후보는 장관님 뭐 이거 하라고 했다고 우리 그거 어떡하냐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참 난감하잖아요. 예? 그러고 근데 총재가 다시 부르신다 그래요. 갔더니 전날 밤에 그렇게 모든 걸 다 걸어라 뭐 정권을 준다 하시던 장관이 막 없던 걸로 하자. 예? 전에 하여튼 하게 그냥 두자. 아 저야 감사하지요. 왜냐 저는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봤던 사람이고 마지막 일주일 맡았다가 참 속된 말로 똥바가지만 뒤집어 쓰는 거 이게. 그렇죠? 절대 맡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하지 말라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저는 그래서 그냥 짐을 벗었죠. 그러고 다시 이제 난 충남 내려가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홍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저 좀 보자 그래 갔더니 아,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와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데 못 살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광고가 다 망가져가지고 예? 예, 이게 막 비대안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신문 광고는 한 번도 실무자 의견이 반영된 일이 없습니다. 안을 올리면 한 번은 사무총장이 받고 한 번은 정영근 의원이 받고 한 번은 대표가 받고 그 광고가 나가면 욕은 다 우리들이 먹어야 되고 못 살겠다는 거죠. 네. 텔레비는 어차피 제작하는 시간이 이미 뭐 지나가서 다시 바꿀 수 없는 거지만 신문 광고는 그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맨날 이렇게 욕을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대책본부의 실국장들 보고 당신들 밑에 있는 직원 중에 30대 직원 중에서 좀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씩을 뽑아 보내라. 그래서 한 8명이가 왔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내일 조간신문에 날 광고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 컨셉을 좀 정해봐라. 그랬더니 10시에 모아놨는데 한 2시간 논쟁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옆에 서서 제가 팔짱을 끼고 2시간 내 들어보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아주 머리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보다 몇 배 난 거예요. 예. 그 2시간 동안 막 치열한 논쟁을 한 끝에 이제 컨셉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광고회사에 보내서 카피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게 2시 카피가 오거든요. 그럼 다시 모여라 그래가지고 자, 당신들이 만든 컨셉으로 카피를 만든 거니까 이 중에 골라라. 그리고 주면 또 한 1시간 동안 또 치열하게 싸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고르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적당히 하여 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신문사에 보내서 광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 장관님 의견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의견을 왜 묻냐. 나는 아날로그 세대고 이건 디지털 세대를 향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 세대 감각에 맞는 광고가 나가면 되지 나이 먹은 사람 의견을 왜 묻냐.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광고가 나갔어요. 아, 막 난리가 난 거야, 새벽에. 왜 그랬더니 막 사무총장 길길 뛰고 서대표 길길 뛰는 거야. 이따우 광고가 어딨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시간 토론한 끝에 만든 거라 내가 보기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 좀 두고 보세요. 안 되네. 당장 바꾸래요. 못 바꿉니다. 왜 바꾸냐?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닌데 대선 때 광고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꾸면 한 횟수를 까먹는 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양반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막 저한테는 막 폭언을 퍼붓는 거예요. 이틀을 그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를 보고 왜 생고생을 하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망하든 말든. 네. 뭐 때문에 장관님 개인적으로 그 욕을 다 먹냐. 내가 걱정하지 말고 광고를 똑바로 만들어란 말이야.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흘째까지 했어요. 근데 사흘째는 좀 잠잠한 거예요.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야, 웬일이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좀 알아봐라 그랬어요. 알아보더니 여기가 전 지구당에서 막 사무총장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제서야 광고가 제대로 나간다. 왜 진작 이렇게 못했냐? 라고 막 전화가 오니까
마음에는 여전히 안 드는데 지구당에서 좋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 욕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2년 대선에서 참여한 거라는 거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신문 광고 몇 번 나간 거 그거 챙겨준 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제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들 의견을 반영한 거, 그 절차를 만들어준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장황해졌는데 저는 전혀 기한 바가 없고 이번 문재인 후보 대선에도 저는 선거 전략에는 관여한 일이 없어요. 뭐 약속대로. 예. 그러니까 그 팩트를 잘 모르는 분은 제가 다 거기서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건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변명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니까. 네. 저도 2000년 인천대학살 얘기는 서너 번 들었는데 2002년 얘기는 처음 들어서 저도 정신을 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냐은 참 탄핵 역풍이 불어가지고 네, 그죠? 그때 예, 한나라에 다 죽었을 때 박근혜 대표가 임시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돼서 바로 이제 천막 쳤죠. 제가 그때 박근혜 대표한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네요. 여의도에 있는 당사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세요. 현관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말고 밖에서 그냥 간판 떼가지고 오기자. 이 형은 정말 안 들어갔어요. 한 발짝도 안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간판을 떼가지고 한기단체 쭉 서가지고 빌어주고 그냥 운동장에 가서 천막 치고 선거 치렀거든요. 근데 그때 선거대책본부장이 김용호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이 겸직하게 됐죠. 자동적으로. 본인 선거가 부산 영도라서 지리적으로 먼 데다가 선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칫하면 떨어질지 모른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 선거가 정신이 없으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부장이 없이 제가 부부부장으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때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중국장이 보고하기를 지금 같으면 비례대표 포함해서 51석밖에 못 얻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밤에 잠이 안 와. 애가 괜히 맡았다 이거. 내가 또 바가지 쓰게 생겼네. 나는 잠이 안 와가지고 궁리하다가 그러나 나 대표한테 가서 그랬어요. 이번 선거는 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 유권자가 다 돌아앉아버렸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서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무전략의 전략으로 칠 수밖에 없다. 그 무전략이 뭐냐? 어딜 가든 박근혜가 온다 그럼 사람이 모였어요. 동원 안 해도. 그러니까 모이는 청중을 향해서 세 마디만 하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세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잘 됐네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시간을 아껴서 한 군데라도 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새벽에 회의를 해가지고 그날 유세 일정을 이제 제공하는데 이게 웬만한 사람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무리한 일정을 짜서 비밀었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걸 다 소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는 차 속에서 늘 밥을 먹고 식당을 못 가요. 안 가요. 근데 며칠이 지나가니까 이제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체력이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오후에 제가 계속 핸드폰을 걸어서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일정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했어요. 근데 매일 똑같은 대답이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정 줄이지 마세요. 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하는데 조직국장이 저를 보고 대표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일정을 뒤밀면 저 성질에 이걸 일이랑 뭐 다 할 텐데 이러다 대표 큰일 난다.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대표가 쓰러진다고 뭐 이게 그게 죽는 건 아니잖아. 투표 며칠 앞두고 쓰러지면 표에는 도움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무리 선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를 보고. 조직국장이라는 중국장이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겁이 나니까 계속 물어봐도 절대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이가는 마지막 날까지 그 무리한 일정을 다 소화했다고. 불평 한마디 없어요. 네.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고 참 무섭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는 악수라는 게 손이 금방 아프잖아요. 붓고. 오른손이 금방 붕대를 좀 감고 이제 왼손으로
그래도 금방 붙잖아요. 가만히 밤에 뉴스를 보니까 카메라에 따라다니니까 이 붕대 감는 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그 남자 대표한테 이 붕대를 조금 많이 감으세요. 많이 감고 계속 흔들면 이게 카메라에 계속 잡혀가지고 이게 텔레비에 나옵니다. 그럼 이게 100마디 말보다 훨씬 무적적이니까 좀 많이 감으세요. 그랬더니 약간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날마도 안 감어. 그 다음날마도 안 감아요. 그런 애가 그 보좌관 이재만인가는 그 친구가 지금 청와대 뭐 실세라는 친구 불러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싸우는데 그 붕대 감는 게 뭐 어려워서 안 감냐 말이야. 그랬더니 그게요. 이건 성품이 그런 거 참 안 하는 성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지랄지랄 하더라고 해서 얘기해라. 응? 근데 그 다음날부터 보니까 얼핏 보면 안 감았는데 유심히 보니까 한 바퀴 더 감았어. 딱 한 바퀴. 예. 뭐 아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좋은 성품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거나 뭐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그 정직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도자로서는 참 칭찬받을 만한 좋은 자질인데 선거 때는 좀 말이야 감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끝내 그걸 안 감더라고요. 예.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를 보고 저도 지역구가 있는 사람인데 제 지역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 전날 전날은 아침부터 저는 지역구를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저녁 때 가세요. 저녁 때 가면 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아침부터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그럼 절충하자고 그래가지고 오후 3시부터 가세요. 그랬더니 막 그거까지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3시엔 꼭 간다는 거예요. 꼭 3시엔 가세요. 그랬는데 그날 부산에서 무슨 SOS가 왔냐 하면 이 민주당의 독소의 오형제라는 젊은이들이 부산 내려와가지고 투표자는 하루 종일 부산을 유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긴급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산 지부에서 막 긴급 요청이 왔어요. 그래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긴급 대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표가 한 번 더 가는 것밖에 없다 대책이라는 거는. 그래서 박 대표 전화 걸었죠. 그래서 3시부터 가시기로 했는데 부산에 이런저런 긴급 상황이 생겨서 그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6시에 가십시오. 부산 역전에다가 급히 연단을 만들어가지고 한 5시쯤에 다시 유세를 한번 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한참 대답을 않고 있다가 한다 소리가 제가 꼭 그래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한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아주 그 말투가 딱 모노톤이에요. 고저가 없어. 이렇게 모노톤으로 가거든요. 오죽 절박하면 제가 이런 무리한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말이 없더니 좀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그렇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시집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급하게 하여간 역전에 연대를 만들고 그 시간에 모든 후보를 다 집결해라. 그 대신에 낮에 유세를 하면서 박근혜 대표가 다시 온다는 얘기를 계속해라. 왜 다시 오냐? 민주당이 부산에다가 막 물량공세를 펴는 바람에 이게 흔들려서 긴급 대책으로 박 대표가 다시 온다는 얘기를 막 하고 다니라고 그랬죠. 광고하라 말이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서 그 유세를 하고 대구를 갔어요. 예. 근데 제가 가면 대구시에 위험한 데가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리 모시고 갈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 마세요. 대구가 뭐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다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나중에 지역 문제가 생기니까 가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봤더니 역시 역에서 딱 내리니까 봉고차 같은 데다 딱 모셨는데 자 지금부터 대구 무슨 구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시지부장이. 그러니까 박 대표가 한 말도 안 하더니 차를 세우라 그러더래요.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예? 뭐 말로 무슨 나 안 간다 가면 돼 설명이 아니라 차 좀 세워주세요. 세우니까 그냥 내려버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뒤따라오던 자기 차에 타고 그냥 자기 선곡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 대구 시집에서 또 유나무게 죽일놈 살릴놈 한 거예요. 또 이님이 다 이거 못 가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자질을 가진 건 분명해요. 예, 전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당을 이제 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게 놀래가지고
내가 겪었던 박근혜 대표가 실체인 것이냐, 지금이 실체인 것이냐. 근데 그렇게 물어봤다니까, 누구 보고. 예. 그때는 그럼 선거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냐. 원래 실체는 그런 게 아닌데. 정말 그때는 의문이 갈 정도로 그렇게 판이하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리더십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전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막상 되고 나면 또 확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지 모른다는 일반에 기대를 했는데, 뭐 인수위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도저히 환상이었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저는 뭐 저런 식으로는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이제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죠. 너무 장황한 얘기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거절을 잘 못하시는 성격이신데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불리할 때만 부르세요. 좀 유리해지면은 좀 잘 불리는 못 받으시는 그런 뭐 유리할 때 뭐하러 찾아요. 상황이 안 좋을 때 사람 찾지. 이 어떤 야권으로서도 그렇고 또 수권 세력으로서도 그렇고 좀 이런저런 측면에서 믿음을 못 주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민주당의 문제를 그런 야당이라는 존재는 워낙 소중한 존재고, 또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이고, 그런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한국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정당 아니에요. 그런 정당이 오늘날 저 모습이 됐다. 지금 세상에 새누리당이라는 게 집권 여당이지만 정말 제구실을 못하는, 생각도 없고 그저 저쪽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냥 풍선전쟁이나 하는 그런 정도 집권당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저 지지율이 뭐 3분의 1, 잘해야 2분의 1, 뭐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주주의 수호를 한다고 천막을 쳐도 국민이 안 쳐다봐.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 가지고 난리 쳐도 국민이 안 쳐다봐. 그래서 헌법에 정당 조항이 들어가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재정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저 정도의 국민적 신뢰를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기본적인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뭐 127석을 가진 제1야당이니까 그냥 무조건 지지해 주신다? 국민이 그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계 개편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죠. 또 그냥 없이 가긴 어렵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그런 게 올 것이고, 어차피 그렇게만 하면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정계 개편이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굴러가는 상황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는 못하죠. 승리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가 승리인지 아닌지는 또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승리를 기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앞으로 그래도 잠재력이 있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라는 정도의 평가만 받으면 저는 이거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점점 더 국민의 신뢰를 키워서 필요하면 정계 개편의 어떤 동력으로 어떤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안철수 신당은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뭐 국회의원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폄하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127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저 정도로 국민 신뢰를 못 받으면 그럼 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냉정하게 말하면 제1야당으로서의 존립의 의미를 상실한 정당 아니냐. 야박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뭐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 만나보면 민주당 비판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든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간에 선거가 다시 다가오면 우리를 중심으로 야권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좀 아니냐는 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또 안철수 신당이 되게 지지부진해 보였기 때문에 또 더욱 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도 한데,
이게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도의 성공까지는 거두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좀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서 민주당에게 자극이 아주 줘야 그렇죠. 어떤 종의 그럼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에 김한길 대표가 연두회견하면서도 뭐 많이 쇄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거마다 안철수 세력이 이제 등장하는 게 그죠? 두려워서 견제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쇄신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저는 다시 얘기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안철수 효과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연이어서 사실 지방선거 전략에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아까 장관님도 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최근 인터뷰에서는 좀 일부러 좀 세게 던지시는 게 아닌가, 나올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좀 들었었는데 궁금해하는 아니요, 부분이 저는 과장은 안 해요. 사실 보도만 하는 사람인데 저도 밖에 있을 때는 지금 한 기자랑 똑같이 봤죠. 저게 뭐 안 됐을 거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뭘 했더라고요. 노력을 해서 그런 대로 성과도 꽤 있고 그래서 목표는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광역에 후보를 다 내자 하는 목표는 분명히 세웠고 현재로서는 한 절반 정도 17개 절반 정도는 뭐 괜찮은 후보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이렇게 사람을 찾거나 교섭하고 있는 그런 중간이죠. 그 중에 아주 취약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는 그런 데는 이렇게 가자는 거죠. 당선 가능성 포기하고 좀 젊으면서도 그 지역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래서 장래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을 세우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기지 못해도 요담 선거에서는 표를 준다 국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자고 이제 주장을 했고 뭐 그게 아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이제 정 우리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후보를 얻을 수 없는 지역은 그렇게 해서라도 선거를 치를 생각이고요. 한윤영 기자는 어디가 지역이 강해요? 네? 어디 출마하면 경쟁력이 있냐고. 아니, 저는 경쟁력이 없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착근을 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골치가 아파질 상황인데 시사인의 부시니스트라는 시사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은 민주당은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땅은 도이칠란드밖에 없다. 근데 그 도이칠란드가 호남이다. 그래서 호남을 뺏어가면은 이 제국은 허블로밖에 없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약간 좀 그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추려는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신가요? 아니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거기가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보내줬잖아요. 자연히 이쪽에 신당 쪽에서는 거기가 가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되니까 거기다 비중을 두려고 그러는 건 뭐 자연 현상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 오기 전서부터도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호남 유권자분들이라는 게 늘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지지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말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저 최근에 여러 번 광주를 갔었는데 그 친지들 만나 얘기해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민주당을 비난하는데 이게 육두문자예요. 뭐 논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래서 그 혐오와 그 경멸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라는 사람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냐. 제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가능성에 대한 지지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이 이렇게 보다가 안철수 신당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전혀 없네라고 판단되는 순간 아주 매몰차게 돌아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을 찍을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시 민주당이지.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되겠죠. 그걸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이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서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거기 지지도가 이쪽은 조금 내려가고 민주당은 많이 오르는 이런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뭐 지극히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친지 몇 분한테 전화 걸어서 전혀 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세 분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게 기다리다가 짜증이 나 있다 지금. 이게 뭐냐? 당을 만든다는 거야. 안 만든다는 거야.
만들면 언제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뭐 지금까지도 안 밝히고 말이지. 뭐 이런 그 짜증난 반응을 요새 계속 보인다. 그래서 이거 희망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면 회복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손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책임 있는 분들한테도 뭐 이제 그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호남이 다시 그 지지세가 회복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죠. 막상 지지하는 의사를 밝힐 때하고 투표장에 갔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인기 밀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인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호남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앞으로 좀 활약을 계속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